자,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 또는 졸업 예정일까지 강원 지역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시기별,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를 함께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각각 85명, 19명 증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1,665명,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35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감소해서 11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대로 실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이 더 증가해서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108명 정도 더 증가된 인원인 2,056명을 선발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인재 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항상 대입에 중요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경쟁률과 모집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더 합격선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합격선이 당연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내지는 졸업 예정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므로 당연히 경쟁률이 조금 더 그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증가를 한 편이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증가 그 분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의대 증원에 따라서 지역 의대의 그런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전형 유형에 따른 선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8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80% 이상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17% 정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의료계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 그러니까 의대가 많이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진로 희망에 맞춰서 전공을 본인이 원하는 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면은 강원 인재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쓸 수 있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라면은 조금 더 많은 원서를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총 9개의 도내 대학 중 교과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모집 특징상 보면은 대다수가 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에 따라서 대학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교과 90과 출결 10을 반영하는 경동대, 한라대, 한림대 같은 경우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100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지역 인재를 조금 더 비교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학생의 내신 성적이겠죠. 등급이겠죠. 근데 사실은 원래 등급이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등급을 통해서 각 대학의 성적 반영 방법에 따른 그 환산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몇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교과별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특징적으로 반영 과목 수가 동국대 같은 경우에 학추 전형에서 상위 10과목만을 이제 반영하는 전형인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대부분 대다수가 사실은 전 교과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7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일부 그 과목 수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개나 3개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대 보건의료 계열 학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학들이 지금 보면은 반영 과목 수를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줄어든 대학들도 있고 변화도 실제로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일부 대학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또 달라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대를 비롯해서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산출되는 그런 방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입결도 전년도 입결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하죠.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수능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지정 과목 및 필수 반영을 그런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학에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도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 전형 대학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학들 먼저 4개 대학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획 균형이라고 전형이 이렇게 새롭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특이사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기획 균형 전형이 신설되었다라는 그런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총 6명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소득 지역 인재가 있었죠. 그래서 6명 선발을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먼저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강원대 삼척과 경동대, 그 다음에 한라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전형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가톨릭 관동대에 모집 인원 8명 새롭게 이제 종합 전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춘천에 원래 지역 인재 전형에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의예과에 20명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지대와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29명, 10명씩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살펴보고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치의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반과 지역 인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인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어떻죠? 지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괄합산이 대부분이 다 일괄합산이고요. 그다음에 치의회나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 면접, 그러니까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평가 요소가 사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좀 달라졌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준이 적용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건국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4개의 평가 요소를 3개로 줄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4개의 평가 요소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 반영 비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대학별로 평가할 때 있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영역을 비슷하게 포함하지만 그렇게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이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 그 역량보다도 실제로 그 전공에 따른 교과 이수 이력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성취도는 어떠한지 그 부분이 실제 선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강원대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에서도 평가 요소를 지금 현재 그 서울권 대학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다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서부터는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부분으로 이제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 이수 이력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부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유무 및 그다음에 실제 유형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과 재시문 면접을 의예과 외에도 일반 다른 과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문은 치의회나 그다음에 의예과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 방법을 좀 보실 텐데요.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전형 방법 먼저 보실게요.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강릉원주대의 치의학과,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의 의예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림대의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는 건 결국에 1단계의 특정 배수를 선발해서 그다음에 최종적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에 따라서 면접 그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춘천 올해 신설인데 4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20% 반영하고 있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괜찮은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진로 역량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도 당연히 많이 평가가 되지만 실제로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로 탐색 활동을 많이 한 것들, 그러니까 전공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관련해서 진로 및 전공 내지는 계열에 관련해서 탐색을 많이 한 것들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이 과연 교과 성적,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그 학생의 성취도를 역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그 전공에 맞춰서 교과 이수 이력이 충분한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성취도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관련 그 내용들만 많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정성적으로 아무리 평가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진로 역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달라진 평가 영역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예과 지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료 계열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선택과 집중, 약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건데 모든 과목들을 다 가지고 가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 모든 과목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맞추기 어려운 과목이고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은 영어 성취도가 좀 좋지 않다. 대신 과탐에 대한 성취도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조합으로 지원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지대나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죠? 실제로 절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주력 과목이 좀 더 있다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은 실제로 만약에 내가 1등급이 필요하다 하면은 1, 2등급을 맞으면은 1.5 그러니까 하면은 1.5기 때문에 결국엔 절사를 시키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 과목이 1등급 내가 2등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탐에서 그러면 한 과목 맞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 1등급 나머지 4등급을 맞추게 될 경우에 2합 5잖아요. 절반을 나누면 2.5고 0.5가 절사가 되기 때문에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과탐이 지금 한 3, 4등급, 4, 5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하면 될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차라리 국수형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국수형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데 필수 반영 영역이 없는 가톨릭 관동대나 한림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만약에 거기서 얘기하는 수학과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합 5를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관동대와 똑같은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확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 대학 및 학과 설정은 당연히 필수겠죠. 그에 따라서 어찌 보면 수시 전략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모든 과목을 다 끌고 가는 것보다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좀 더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결국에 성공을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 드릴 내용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와 대교협에서 강의와 상담을 하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입시 환경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먼저 좀 큰 줄기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6월 모의고사 접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하고 올해 6월 모의고사가 그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모의평가에서 작년에 10만 명 넘게 6월보다 한 2만 명 이상 더 시험을 많이 봤고, 실제 수능에서는 한 15만 9천 명,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의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원서를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의과대학교와 관련된 겁니다. 올해 지금 의과대학의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에 일일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제대로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상 집단 유급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학과 1학년을 다니는 친구들은 어차피 내년에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같은 의대에 다시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기왕 안 다닌 거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까?
저희 더 예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이 대략 한 3,000명 조금 넘는데 작년까지 뽑았던 인원들은 그 중에서 한 1,500명 가까운 숫자가 다시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그 재수생들의 숫자가 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좀 그 수준, 그러니까 공부의 수준,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재수의 시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이미 고3 때 6장의 자신의 생활기록부로 6장의 카드를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학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검증이 돼서 어떤 대학은 붙었고 어떤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즉 졸업생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졸업생들은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전형보다는 논술과 정시를 활용하는 전형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학생들이 이 상위권 졸업생들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결국 수시에 뭔가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전공 전형이라는 게 올해 처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 생긴 거죠. 일부 대학에서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 확대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은 이 전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데요. 이 무전공 전형은 대학교가 원래 뽑아야 될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각 학과에서 이 무전공 전형으로 정원을 내줍니다. 국문과에서 뭐 1명, 영문과에서 1명, 뭐 이런 식으로 무전공으로 이제 정원을 내주고 그 무전공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이 학생들을 2학년 때 뽑힌 학생들은 2학년 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전형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에서 시도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뭐냐면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학생들이 뭐 문과로 들어왔던 이과로 들어왔던 그러니까 사탐을 시험 보고 들어왔던 과탐 쪽을 공부하고 들어왔던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그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뭐 심지어 일부 대학은 예술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유형 2가 있죠. 유형 2는 어떤 거냐면 단과대별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에서 선발하고 이과대학 자율전공, 공과대학 자율전공. 그래서 이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문과대학 안에 있는 학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또 만약에 이과 자율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뭐 화학과, 물리학과처럼 이과대학 안에서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이 자율전공, 무전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대체로 자신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들이 지금 많이 집중돼 있고 대학도 그렇게 뽑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겨울에 이 무전공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무전공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게 좀 어려워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과를 준비했던 학생과 전자공학과를 준비했던 학생이 무전공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학생부 종합에서 누구에게 더 점수를 줘야 되겠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보다는 이 무전공 전형은 대체로 교과나 또는 정시 그리고 논술 쪽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교과나 논술, 수능 쪽에 학생 숫자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전공 전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올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지금 세종대학을 한번 보실까요? 쭉 중간 이하가면 세종대학이 있죠. 세종대학은 무전공을 어떻게 뽑냐면 707명을 동시에 그 수능에서 한 방에 뽑습니다. 한 방에 707명을 한 번에 뽑으니까 합격자들은 1등부터 707등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1등과 707등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급에서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 무전공 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는 인기학과가 있죠. 근데 인기학과는 점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한 등급, 두 등급씩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전공으로 들어가면 무전공으로 입학했다가 2학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럼 학생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공으로 지원해서 2학년 때 전공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여지는 대학들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모집 요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이 무전공 안에서도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2학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컨텐츠 학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룰입니다. 무전공으로 뽑아놓고 자유전공으로 뽑아놓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학교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꺼번에 학생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무전공으로 뽑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학과에서는 나머지 전형에서는 학생들을 빼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상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무전공으로 학생 수를 빼면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전공 같은 경우에 7명 모집에서 5명을 -5, 이거 5명은 무전공으로 보냈고 그리고 2명밖에 지적재산 전공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어디 가라든가 각종 아까 뭐 강원 그 지역 진학 그런 센터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집들을 보시면 전년도에 이 대학들의 커트라인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적재산 전공이라고 하면은 7등 학생의 합격선이겠죠. 작년에는. 근데 실제 올해는 몇 등까지밖에 못 붙습니까? 2등까지밖에 못 붙으니까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올해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내가 어떤 특정 과를 목표로 쓰신다면은 이 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유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할까 아니면 바로 내가 원하는 과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올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은 16개 정도의 대학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즉 이 대학에 붙으면 시내에서 야구 잠바 입고 다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정시입니다. 정시 37% 가장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30% 정도 그리고 이제 교과와 논술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과와 논술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권과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할 때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추천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고 추천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행정적으로 추천을 했다는 증거를 대학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 저 어떤 대학 교과 전형 쓰고 싶습니다라고 꼭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보면은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추천 안 받고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대학은 논술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모두 수능 최저가 있고요. 논술에는 심지어 경영학과는 3개합 5라고 하는 4개합 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4개합 5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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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요 4개합 5를 맞췄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고대 경영학과 논술에 합격도 가능하겠지만 떨어져도 정시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지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쓰겠대요. 왜 쓰냐? 동기부여를 하겠대요. 최저를 맞추겠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 대학 떨어져도 나 고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고대가 이제 너무했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4개합 8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교과,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교과, 한양대학교의 교과와 종합 일부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교과, 경희대 교과, 시립대 교과 종합, 외대 교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들이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요 대학들을 보면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는, 정시로 가장 많이 뽑는 것과 함께 각 전형 안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 대한 목표가 내가 정시로 무조건 한두 개 틀려서 정시로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상위권 대학에서 뽑는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맞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이제 1학기 때는 바빴을 거 아니에요. 내신 준비하랴, 뭐 학교에서 또 세특 때문에 뭐 발표 준비하랴, 과제 준비하랴, 바빴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1학기가 끝났으니까 2학기 때는 수능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최악으로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일단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2학기쯤 되면은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들이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전파되느냐? 걸어가야 될 길을 뛰어다니고요. 그다음에 작게 얘기해도 되는 것을 크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친구들이 공부할 때 괜히 가면서 고민거리 얘기하고, 그래서 고민거리 얘기하다가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나 무슨 대학 가고 싶어?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그 대학 나오지 않았니?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연예인 닮지 않았어? 그 연예인 이 드라마에 나오던데 그 드라마의 주제는 뭐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의 개인 고민을 얘기하다가 우주의 평화까지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고3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사이클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반수생들은 이제 반수를 시작했으니까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기분도 좀 잘 맞춰줘야 되겠고, 이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시와 통제 역시 어느 정도 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보냈다고, 스터디 카페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 가면 더 많은 대화의 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좀 덜하는 분위기를 좀 일소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개 대학으로 서울권 대학들을 쭉 확대해 봤습니다. 마찬가지 교과 전형에는 다 학교장 추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좀 많고 역시 정시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명대가 약수령 논술 만든 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국민대는 내년부터 논술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올해 변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뭐 위에 이제 뭐 고려대학교 추천인원, 성균관대학교 추천인원 여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의미가 있냐?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됐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연세대학교가 1단계 내신으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신문 면접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없애버리고 1단계에서 그냥 내신 성적 더하기 플러스 그냥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연세대 합격자의 그 결과물들은 5배수 학생의 성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1배수 학생의 성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걸리게 되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과 학생들, 특히 이과 여학생들이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은 3개 합 7, 영어 포함해서 3개 합 7, 뭐 4개 합 5, 4개 합 8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영어를 빼버렸어요. 영어는 3등급 무조건 3등급 그리고 나머지에서 2개 합 4, 2개 합 5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학생들이 이과 여학생들이 어렵냐? 자, 보시면 자연계에서 반영할 때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으로 맞춰야 되는 데다가 수학이 포함돼서 2개 합 5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탐에서 하나만이라도 4등급 이렇게 삐끗해 버리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통과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간호학과나 또는 생활과학대 쪽으로 적극적으로 1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지원하시
지원하신다면 기회들이 상당히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나 뭐 생활과학대 지금 보여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세기합칠 이쪽으로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시립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이제 융합형 인재 면접이 폐지가 됐고 반대로 탐구형 인재 면접이 실시되는 것들이 또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서류형이 없어져서 모두 면접을 보게 되고 성균관대학교가 그동안 면접이 없었는데 의대하고 체대 정도만 빼고 면접이 없었는데 이제 자유전공이라는 것을 면접 있는 자유전공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능 끝나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이 혹시 내가 수능 망치면 성균관대학교라도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극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에 서류를 넣고 걸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들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권장 과목 같은 것들을 많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대학들을 원서를 쓰실 때 또 학과별로 원서를 쓸 때 내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권장 과목을 잘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만 좀 독특하니까 또 들여다볼게요. 한양대는 작년까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내신 100%,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역시 수능 최저 없이 서류 100%였는데 올해 이렇게 종합 전형을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나눴는데요. 지금 저 추천형에서 가장 유리한 학생들은 어디냐면은 과목 이수를 많이 하고 또 과학 2까지 이수를 많이 한 일반고 중에 과학 중점 학교 중에 한 2등급 초반대 내신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요 조건을 갖춘 친구들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형은 뭐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면접형은 29명 뽑는 거 이런 등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대학의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올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통과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건국대부터 경희대, 고려대 모두가 지금 전년도까지 이과 대학, 자연계 대학이나 이제 공과 대학이나 의대, 약대를 지원하려면은 반드시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올해 지금 다 개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만 지금 보시다시피 과탐의 31.25%, 그러니까 과탐만 지금 과탐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학은 지금 열어놨죠. 서울대는 해당 학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요. 자, 시립대 같은 경우에 두 개 단과 대학은 지금 미적분을 지정하고 있지만 탐구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 환경원예의 교통공학 적용 환경을 뽑는 요 학과들은 지정이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좀 독특한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수능 최저 통과할 때는 반드시 미분 기하 그렇죠. 수능 최저 통과할 때 미분기하 과탐이 포함되는데 정시에서는 확통과 사탐을 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가장 클래시컬하게 하나도 안 바뀐 것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은 작년처럼 유일하게 이 15개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에 있는 의대 뺀 대학 중에 유일하게 미적 기하 지정하고 있고 과탐을 지정하고 있어서 아마 지원자 풀 자체가 상당히 줄어서 합격선이 약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숭실대는 연세대처럼 정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수시에서는 최저 걸 때 이과의 경우 미적과 과탐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과대학하고 약대 이런 대학들도 지금 확통에다가 개방해주는 대학들이 있죠. 맨 밑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부터 쭉 나와 있는 요 대학들은 확통과 사탐을 봐도 의과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확통 만점과 정시로 갔을 때 확통 만점과 기하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확통 학생들이 정시에서 의과대학을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지정하고 있는 대학은 맨 위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 중간 형태 과탐은 지정했지만 수학은 확통을 개방했던 대학들은 지금 중간에 있는 이런 대학들입니다.
자, 이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생들은 2.5등급 학생들입니다. 2.5등급. 여기 이제 2.5등급 안팎의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2.5등급 학생들이 정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학생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학교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서도 나오고 또 어떻게 서류를 준비했느냐 또 어떻게 수능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중대를 가고 어떤 친구는 연대 의대를 가고 어떤 친구는 명지대를 붙고 어떤 친구는 고려대를 붙고 이렇게 다양하죠. 특히 이제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2.5등급 안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대학에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검은 뭐냐? 수시에 합격을 하면은 정시에 쓸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저희 학교도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몇 년 전에는 수능 이전에 연대 공대의 논술을 본 친구가 수능 때 굉장히 수능을 잘 봐가지고 2개인가 3개밖에 안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쓴 것은 연대 공대인데 그리고 논술까지 다 보고 왔는데 수능을 봤더니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대 공대 논술 쓴 거 붙기를 바랐겠습니까?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떨어지길 바랬겠죠. 그래야 정시 때 자기가 의대를 써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연대 공대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 지도를 고3 담임만 15년 이상 했지만 정말 연대 공대 붙고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학생은 처음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쓴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 원서 쓸 때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쭉 봤을 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수능 성적보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성적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도전하는 게 수시의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 제목에 모의고사보다 낮게 모의고사 높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경우에 우리 그 3월달, 5월달, 7월달 모의고사는 고3들만 보거든요. 고3들만 보기 때문에 고득점 졸업생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3월, 5월, 7월달에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한 60점만 받아도 3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고득점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실제 수능에 가서는 60점을 받으면 4등급 후반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왜 모의고사보다 낮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아이가 보는 모의고사 성적 그 성적보다는 수능에서 등급이 좀 더 낮게 나오고 백분위도 좀 더 낮게 나올 것이다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예상에 맞춰서 지금 요게 배치표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은 영어를 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백분위입니다. 이 평균 백분위가 그리고 수학 예상할 수 있는 좀 낮은 약간 까야 됩니다. 수학은 점수를 평균 백분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이상의 대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의 순수 배치표입니다. 교과 전형 도대체 몇 등급 가냐? 저는 이제 극단적인 T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 나와 있는 것은 1에서 1.5 내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좀 다르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다른데 결국 같은 내신 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3개 영역 3등급 또는 2개 영역 3등급 각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같은 1.6에서 1.9등급의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에서부터 2.3등급 저 그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양대학교 입결 자료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1.4, 1.5, 1.6 이렇게 붙었습니다. 아주 수능 내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아예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썼겠죠. 한양대학교를. 그런데 올해 한양대학교가 3개 합 7로 수능 최저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한양대학교의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 자체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양대학교가 3개 합 7인데 한양대학교의 이 3개 합 7을
수능 최저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교과전형 세계합 7,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아까 대략 보면은 영어 3에다가 두개 4였으니까 세계합 7, 성균관대학교 세계합 6인데 사실 7 정도 되는 거고 서강대학이 세계 3등급인데 역시 세계합 7은 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통과해 버리면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수능 최저를 모두 통과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차피 내신 좋은 아이들은 각 학교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 학생들이 같이 막 덤벼들게 되기 때문에 특정 대학으로 몰리겠죠. 쉽게 얘기해서 한양대를 붙었지만 고려대를 같이 붙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고려대로 등록하겠죠. 그럼 한양대는 자기들 탈락한 학생 중에 누군가를 끌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년도에 한양대 빠지고 서강대, 성대, 고대, 연대만으로 이런 그 교과 전형의 생태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재작년부터입니다. 재작년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가 합격자 커트라인이 4.9등급이었습니다. 교육과 전형인데 내신으로 뽑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학생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펑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서강대가 즐겁게 웃었습니다. 성대 니네 펑크 났네. 자, 작년에 서강대 경영 글로벌 무슨 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 문화 뭐 해서 서강대 인문학과의 합격자 중에서 5등급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강대가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 한양대가 이 생태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올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셋 중에 하나는 펑크가 납니다. 어디가 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세계합 7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시든지 절간을 다니시든지 뭐 백일기도 다니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입시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빠졌지만 외국어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외대. 요 한국외대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한국외대는 요 등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외대는 원래 외고 학생들을 옛날부터 많이 뽑았기 때문에 외고에는 90점이 넘어도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대는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90점이 넘으면 걔가 몇 등급이 됐든 외대에서는 1등급으로 환산해 줍니다. 외대식 내신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외대식의 내신 성적을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196점 이상으로 뽑히면 서울 외대를, 그다음에 190점 정도로 성적이 환산되면 그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아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너무나 많은 변형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워낙 초창기에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들 15명이서 과학반 학생들 15명이서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그 수원 화성의 그 거중기 돌멩이를 위로 올리는 기계, 그 기계가 현재 실체는 없고 저거만 있거든요. 그 설계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2010년도, 11년도 요때 학생들이 그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거중기를 복원을 했습니다. 뭐 물리 선생님, 한문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중기를 복원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무거운 돌멩이를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옮겼나 이걸 갖다가 다 증명을 하고 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논문 대회 이런 데 나가지고 싹쓸이하고 그 15명 학생 중에서 대학을 제일 못 간 학생이 중앙대학교 공대를 갔습니다. 그러자 각 학교들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우리도 그럼 뭔가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각 고등학교들이 복원에 열기가 일어났었고 정말 그 열기가 너무 과열돼서 저는 그 열기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잘하면 거북선도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와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에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활동에만 매진을 한 거죠. 학교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다듬는 과정에서 2022년부터 생활기록부를 3가지로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자. 그리고 이 각각 3가지에는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등급도 올 1등급도 학종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올 4등급, 올 5등급도 학종에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학종에서는 등급 말고 저 앞에 있는 수치들을 봅니다. 첫 번째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몇 점 받았는가 하는 원점수를 보게 되고요. 당연히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되겠죠. 문제가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아니면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잘 봤느냐, 쉬웠는데도 못 봤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고요. 그 다음에 편차는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20점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 교실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다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생활과 윤리는 305명이 같이 그 시험을 봤으니까 12명까지 1등급이 나왔을 거고 밑에 물리학원은 32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1명밖에 1등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1등급의 질이 더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앞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를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기에 대한 보완 자료로서 세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불리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교과 세특이 우리 아이 교과 세특이 이렇게 많은데 왜 대학에서는 우리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 세특이 너무 적으면 대학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점짜리의 1등급인데 교과 세특이 그냥 열심히 수업 들었음 한 줄로 써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 얘가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싹수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특이 요 성적과 관련된 수치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너무 적으면 그것은 좀 좋지가 않다. 대신 너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5등급 대 학생들 또 3등급 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학업 역량에서 또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적인 교과 성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은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거 외에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 지금 보여드리는 계열의 계통의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요 학과 애들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이 물리가 95점에 1등급이고 물리 세특이 선생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고 이렇다면 당연히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물리가 2등급인 학생, 물리가 3등급인 학생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등급 대 학생이 결국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이 1등급이고 그리고 서류가 우수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서연고도 붙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류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 1등급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2, 3등급도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특이나 또 기타 활동 같은 것들이 의미 있게 된다면은 웬만한 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서류가 부실한데 수능은 괜찮다 그러면 교과 전형 아까 세계 영역 8등급, 세계 영역 7등급 할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붙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학교를 많이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더 낮은 학교를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등급 아이들은 서울대도 가지만은 그 외에 지방권 대학들도 가면서 완전히 격차가 확 벌어지는 그런 등급이고 그것은 서류의 내용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통과 가능성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2.5등급 학생들이 더 신경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등급 때는 아니냐? 3등급 때도 여기다가 이제 학교의 급을 조금 더 조절하면은 3등급 때도 3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3등급이 있고, 그렇지 못한 3등급이 있다는 거. 4등급도 마찬가지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한 그 학과와 실제 합격한 학과를 비교해 본 겁니다. 저 끝에 있는 숫자는 등급이고요. 그래서 내신 1에서 1.5등급, 그다음에 1.25에서 1.5등급 쭉 지금 2등급 이내의 학생들인데, 가장 선호하고 지원했던 학과들은 저 하얀색이고, 실제로 합격했던 학과들은 요 노란색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순위별로 매겼으니까 꼭 뭐 연세를 썼는데 고대를 붙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순위로 썼는데 실제로 고대를 합격한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2등급부터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등급 초반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했죠. 실제로 고려대학교를 1순위로 집어넣었지만 가장 많이 합격한 1순위 대학은 거의 국민대학교였다. 이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3등급이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학교의 차이는 더 좀 벌어지게 되고, 3에서 3.5에서 4등급 정도부터는 이제 논술 전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종으로는 더 이상 상위권 대학에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갔는데요. 그래도 좀 알아들으셨죠? 예. 자, 먼저 면접 변경한 대학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고려대 학업우수자, 연세대 학교장 추천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면접이 생겼고요. 한양대도 면접이 생겼고요. 중앙대는 면접이 있던 건 없애고 없던 거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탐구형은 면접이 생겼고요. 융합형은 없어졌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반영하는 이런 과목들, 아까 학통하고 사탐까지 개방됐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전공에 따른 모집 인원 변경과 또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에 대한 체크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그 8월 말까지, 아마 계약하면은 8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수정하고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자율활동, 진로활동, 개세특,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 교과세 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이거든요. 학생이 개별화돼 있고 구체화돼 있고, 특히 리더십이라든가 또 배려, 이런 인성 부분 많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이 부분 체크하시고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합격선의 변화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 지금 3학년 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두세 장 정도는 모집 단위가 큰 자유전공 쪽으로, 그리고 두세 장 정도는 그냥 원래 준비했던 학과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르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지역 학생들,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강원 지역 학생들도 자기의 전형에 맞게 쓰시되 여러 그 가능성을 두고서, 특히 모집단이 큰 이번에 바뀐 이런 학교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원서를 쓰면서 쓰시기 바라겠고, 아무쪼록 모두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